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세 자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돌변했습니다. 어머니를 무너뜨리고 유언장을 차지하려는 그들의 끔찍한 음모는 결국 어머니마저 아버지의 뒤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충주시 중심가 도로변에 자리한 2층짜리 번듯한 주택.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땀과 눈물로 이 집을 일군 박인수 씨에게는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한 그는 아내 김숙자 씨와 함께 장사를 하며 한 푼 두 푼 아껴 세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중에 너희들이 내 엄마만 잘 챙겨주면 나는 눈 감고도 편안할 게다. 하지만 그 말이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인수 씨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그가 남긴 것은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뿐이었습니다. 집과 땅, 예금 통장과 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아내 김숙자 씨의 이름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현명한 아내가 자신을 대신해 재산을 지키고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올바른 자식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의 향불이 채 꺼지기도 전에 피를 나눈 세 자식은 각자의 셈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 박민주는 가장 성공한 자식으로 서울에서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고 어머니에게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속내가 역력했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는 실업자 신세의 빚까지 많아 아버지의 유산으로 한몫 챙길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민지는 결혼했지만 여전히 친정에 얹혀 살며 어머니를 돌본다는 핑계로 아버지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바로 다음날 저녁, 김숙자 씨가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말없이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다른 방에서는 세 남매가 모여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늙었어. 뭘 안다고 재산을 갖고 계시겠어. 그냥 빨리 서류에 도장 찍게 해서 3등분으로 나누는 게 뒤탈 없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다 남긴 건 그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런 거야. 지금 어머니도 제정신 아니잖아. 저러다 나중에 재산을 절에 다 갖다 바치거나 이상한 사람한테 넘기면 우린 빈털털이 되는 거야. 한마디 한마디가 방금 남편을 잃은 어머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들이 이렇게나 냉혹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저희가 각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재산을 일찍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숙자 씨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온몸에 피가 차갑게 굳는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은 아직 장롱 서랍 안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녀는 그 순간부터 깨달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단순히 홀로 된 과부의 삶이 아니라 늙고 약한 어머니와 피를 나눴지만 이미 남이 되어버린 세 자식 간의 전쟁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 뒤 박인수 씨의 집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은 거의 끊겼고 차갑게 식은 향과 문가에서 시들어가는 조화 몇 개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향불도 눈물도 없는 가족회의가 은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노골적인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거실 안, 첫째 민주는 다리를 꼬고 앉아 막다른 찻잔을 앞에 둔 채 손을 테이블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둘째 민호는 집문서 사본을 연신 뒤적거렸고 막내 민지는 새로 파마한 머리를 매만지며 깃털처럼 가볍지만 가시 돋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셋이 똑같이 나누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봐. 어머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그 많은 재산 갖고 있어봐야 고생만 하시지. 민주는 여동생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버지 재산은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지. 어머니는 이제 관리할 능력도 없으셔. 나는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하고 민호는 빚더미에 앉아 있잖아. 너도 돈 받아서 분가하면 어머니 넘어질까 걱정하며 살지 않아도 되고. 세 사람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우연히 들었다면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차가운 웃음소리였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고 김숙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잠을 못 자 퉁퉁 부은 눈, 반백이 된 머리카락. 그녀는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니? 민지가 벌떡 일어나 어머니의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죠. 나중에 어머니 혼자 외로우실까봐요. 민준이 다가와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싫어요. 제 생각엔 이 집을 팔아서 3등분하고 어머니는 저희가 돌봄 서비스가 있는 1층 아파트를 얻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드시잖아요. 김숙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은 그녀가 반평생을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벽돌 하나, 전등 하나까지 남편 인수 씨가 직접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자식은 이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자신을 낯선 곳으로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 너희 아버지가 이 집을 남긴 건 내가 살라고 남긴 거야. 민호가 협박조로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유산을 똑같이 나누지 말란 법은 없어요. 어머니, 그걸 다 갖고 계시겠다는 건 혹시 남한테 주려는 생각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김숙자 씨는 몸을 떨었습니다. 얼굴은 울음을 터뜨릴 듯 일그러졌지만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떨리는 손으로 장롱 서랍을 열어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꺼내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인수는 나의 모든 재산을 아내 김숙자에게 남기며 아내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소유, 사용 및 분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서류는 서류일 뿐이죠. 어머니는 이제 늙으셨고 나중에 판단력이 흐려지면 아무 결정도 못하세요. 어머니가 실수로 엉뚱한데 도장 찍기 전에 저희가 미리 처리하려는 것뿐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김숙자 씨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열린 방문 밖에서 민준의 아내이자 맏며느리인 선영이 숨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어느새 조용히 녹음 버튼이 눌려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 전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김숙자 씨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피를 나눈 세 자식이 남보다 더 차갑게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직접 젖을 물리고 아플 때마다 한 숟갈씩 죽을 떠먹이며 키웠던 자식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명, 한 명. 이제 그들은 자신을 걸어다니는 돈주머니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선영이에요.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선영은 이 집의 맏며느리이자 재산 다툼의 주동자인 민준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달리 그녀는 늘 조용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림자처럼 지내며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집안일에 끼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김숙자 씨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속이라도 좀 덮이세요. 오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지 알아요. 김숙자 씨는 우유잔을 든 손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믿음이 무너진 충격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처럼 공허했습니다. 선영은 곁에 앉아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민준 씨 아내라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건 오늘 아침에 모두가 이야기할 때 제가 몰래 녹음한 파일이에요. 선영이 스마트폰을 틀자 녹음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준, 민호, 그리고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도장 찍게 해. 뭘 더 기다려. 늙었잖아. 도장을 찍든 안 찍든 방법은 다 있어. 김숙자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귀는 멍멍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선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얘야, 어째서 나를 돕는 거니?
선영은 목이 메어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저도 엄마니까요. 언젠가 제 자식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고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날부터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신 분은 어머니뿐이셨어요. 그 말에 김숙자 씨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장례 후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침실에서 늙은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는 함께 앉아 유언장 원본을 지키고 서류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남편이 남긴 모든 것을 지켜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한 그림자가 그들의 대화를 어렴풋이 엿듣고 지나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김숙자 씨는 유언장을 보관해둔 나무 서랍장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장 종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해가 채뜨기도 전인 이른 새벽 김숙자 씨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선잠 때문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유언장을 보관해둔 서랍장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그 종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전체를 뒤지고 여행 가방과 낡은 옷더미까지 다 헤쳐보았지만 찢어진 봉투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억지로 연 흔적도 뒤죽박죽된 흔적도 없이 마치 누군가 보관 장소를 정확히 알고 밤사이 조용히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아 이불 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놈들이야, 내 자식들이야. 그때 정적을 깨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저희 할 얘기가 있어요. 오늘따라 세 자식은 더 이상 다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와 마치 주인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하인을 기다리듯 어머니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김숙자 씨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당혹감이 서려 있었지만 얼굴에는 점차 평정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준이 서류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이건 재산분할 동의서예요. 유언장이랑은 상관없어요. 나중에 복잡해지지 않게 저희 삼남매에게 재산을 나눠준다는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민호가 무뚝뚝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도장 찍으셔도 이 집에서 계속 사시는 거예요. 아무도 어머니 안 내쫓아요. 하지만 재산은 똑같이 나누는 게 도리죠. 민지는 두 손을 모으고 가련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건 아니죠? 부모님 재산은 자식이 물려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김숙자 씨는 눈앞에 세 자식을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손은 떨림 없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반평생을 살아오며 겪을 고통은 다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만약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유언장, 너희들이 가져갔지? 삼남매는 일제히 입을 다물었지만 불과 3초 뒤 민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저희가 감히 어떻게. 하지만 이제 유언장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어머니가 도장만 찍으시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나요. 그 말은 그녀의 심장에 차갑고 독한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숙자 씨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제사상에서 남편의 영정사진을 꺼내 가슴에 품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장 안 찍는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지만 똑똑히 기억해둬. 이 집은 너희 아버지가 남긴 집이다. 내가 숨쉬는 한 이 집 벽돌 하나도 탐내지 마라. 그 말은 불난 집의 부채질하는 격이었습니다. 민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늙으셨으면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저희가 험한 꼴 보이게 하지 마시고요. 민준이 일어서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자극하지 마세요. 도장 안 찍으시면 변호사 사서 소송 걸 겁니다. 그럼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 가지실 거예요. 옆에 서 있던 민준의 아내 선영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남편의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숙자 씨는 선영을 한 번, 그리고 남편의 영정사진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깊은 절망이 결심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기어이 나와 맞서겠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맞서야겠구나. 내가 낳은 자식들을 상대로. 그날 오후 계획이 틀어진 새 자식이 분노에 차 집을 떠난 후 김숙자 씨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와 그녀의 메마른 심장 소리만이 울릴 뿐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선영이 부엌으로 내려와 시어머니에게 된장찌개 한 그릇을 조용히 퍼주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습니다. 어둠이 내릴 무렵 선영은 김숙자 씨의 손을 끌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방습 봉투에 잘 보관된 서류 뭉치를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민준 씨가 원본을 훔쳐가기 전에 제가 몰래 유언장을 복사해뒀어요. 사본은 이미 변호사님께 보내드렸으니 걱정 마세요. 김숙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서명과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유언장이 맞았습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선영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막다른 길로 몰리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민준 씨는 이제 제가 알던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김숙자 씨는 선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작은 촛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숙자 씨는 유언장 사본을 들고 굳은 결심을 한 채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남편이 유언장 작성을 의뢰했던 김도연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50대 중반의 근엄한 인상을 가진 김 변호사는 남편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상황을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제게 직접 부탁하셔서 유언장 원본 스캔 파일을 저희 사무실 보안 시스템에 보관해 두셨습니다. 김숙자 씨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럼 세 자식이 전부 달려들어 빼앗으려 하는데도 남편이 남긴 재산을 제가 지킬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강철처럼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 침해와 사기미수 행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절대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강요를 받는다면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하십시오. 김숙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혈육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법과 명예, 그리고 가문의 이름이 걸린 전쟁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막 도착했을 때 선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가 이상한 사람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가짜 위임장을 만들려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집에 불이 켜지자마자 세 자식의 그림자가 대문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화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력 행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한낮 7인승 승용차 한 대가 김숙자 씨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민준, 민호, 민지 3남매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들 뒤로는 하얀 셔츠를 입고 명찰을 단 두 남자와 서류 가방을 들고 안경을 쓴 동사무소 직원처럼 보이는 여자가 따랐습니다. 김숙자 씨는 창문 틈으로 그들을 내다보았습니다. 풍파를 겪은 어머니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선영도 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모드를 켠 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민준이 들어서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가 동사무소 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나중에 복잡하지 않게
명예 이전 편하게 하시라고 위임장 작성을 도와드리려고요. 옆에 있던 남자가 말을 거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희는 출장 공증을 지원하는 법률사무소 소속입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의 손에는 미리 타이핑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재산 관련 전권 위임장이었고 서명란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김숙자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천천히 돋보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지도 떨지도 않고 마치 법정에서처럼 서류를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습니다. 왜 위임 대상이 셋다인 거냐?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리고 이건 관인도 없잖니? 함께 온 여자가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저희는 위임받아서 일하는 겁니다. 서명하시면 저희가 도장 찍어서 대신 제출까지 해드립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선영이 거실로 올라오며 일부러 헛기침을 했습니다. 김숙자 씨는 그 신호를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너희들이 참 기특하구나. 어머니를 위해 공무원까지 불러오고 정말 세심하네. 새 자식은 어머니가 순순히 따르는 줄 알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서명은 하마. 그런데 내가 늙어서 손이 떨리니 저 아래 사는 변호사 조카를 좀 불러서 확인 좀 부탁해야겠다. 증인도 있으면 더 확실하고 좋지 않겠니? 그 말은 연극의 막을 찢는 칼날 같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고 민호는 획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자기 자식도 못 믿으세요? 왜 남을 불러서 증인을 세워요? 김숙자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특히 내 유언장이 사라진 뒤로는 더더욱. 바로 그때 선영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는 변호사님이 보관 중인 유언장 사본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강요하시면 이 녹음 파일 전부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짜 공증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정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새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특히 민준의 눈빛은 이렇게 맹세하는 듯 했습니다. 좋아, 어머니. 스스로 내놓지 않겠다면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김숙자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영혼을 위해 마지막 유산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서명 강요가 실패로 돌아간 후 새 자식은 일주일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본래의 평화를 되찾은 듯했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김숙자 씨는 온 동네에 퍼진 악의적인 소문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글쎄, 그 할머니가 친자식들은 내팽개치고 며느리한테 집이랑 재산을 다 주려고 한대. 늙었으면 고집 좀 그만 부리지. 자식들 생각은 안 하고 재산을 그렇게 움켜쥐고서 뭘 하려고. 박영감 살아있을 땐 조용하더니 죽자마자 집안이 난리가 났네. 속삭임은 시장과 동네 슈퍼, 심지어 반상회에서도 퍼져나갔습니다. 김숙자 씨가 밖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힐끔거리는 시선과 수군거림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묵묵히 어머니 편에 섰던 며느리 선영이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민준 씨랑 민지 씨한테 한쪽 얘기만 들어서 그래요. 저희는 잘못한 게 없으니 해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김숙자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60이 넘도록 그녀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병이나 가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낳은 자식들이 퍼뜨린 거짓말로 인해 고향이라 부르던 곳에서 모욕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대문 밖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 키가 큰 한 남자가 집 앞에서 자전거를 멈췄습니다. 그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낡은 갈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숙자 씨, 저 윗마을 사는 최경식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인수 형님이랑 같은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직접 와서 여쭤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김숙자 씨는 놀랐습니다. 그는 남편의 절친한 친구이자 15년 넘게 한 직장에서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자식들이 거짓말을 꾸며서 소송까지 걸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숙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인수 씨가 죽자마자 자식들이 남보다 못하게 돌변했어요. 가짜 공무원까지 데려와서 명예의 이전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협박하고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정신이 나가서 며느리한테 재산을 다 주려 한다고 소문을 냈어요. 최경식 씨는 자전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인수 형님이 이걸 들었으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놈들을 두들겨 팼을 겁니다. 그 형님, 살아생전에 얼마나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제게 늘 말했죠. 나는 자식들이 똑똑한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사람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는 낡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수첩을 꺼내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인수 형님이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걸 알고 3개월 전에 제게 맡긴 유언장 스캔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나중에 자식들이 딴 마음 먹으면 이걸 증거로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녹음한 파일도 있고요. 김숙자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죽어서까지도 자신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서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증언하겠습니다. 숙자 씨,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김숙자 씨에게 유언장 사본과 증인이 있다는 소문은 불과 사흘 만에 민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판단한 민준은 동생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대놓고 나오시네. 이제 결정타를 날려야 해. 어머니를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해서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드는 거야. 민호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형, 설마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자는 건 아니지? 그럴 필요 없어.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돼. 남편 잃고 충격받아서 정신이 불안정하다고 하고 조금만 이상한 행동 보이는 거 증거로 잡으면 소송 걸기 충분해. 항상 부드러운 척하던 막내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어머니가 지키고 싶어도 아무 권한이 없게 되는 거지. 계획은 신속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김숙자 씨는 지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당사자의 정신능력 상실 의심으로 인한 재산 후견인 지정 심판 청구였습니다. 신청인 란에는 박민준, 박민호, 박민지 세 자식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숙자 씨는 그 글자들을 읽으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것들이 엄마를 법정에 세우고 정신 나갔다고 몰아붙이다니. 선영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김숙자 씨는 더 이상 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것들이 소송을 걸었다고? 그럼 나도 법정에 나갈 것이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게 할 거야. 누가 미친 건지, 누가 사람 도리를 저버린 건지. 그녀는 그날 바로 김도연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송 내용을 들은 변호사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악랄한 수법이지만 동시에 자충수입니다. 일단 법정으로 끌고 가면 그들의 모든 음모와 인격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테니까요. 그 무렵 남편의 친구였던 최경식 씨도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법정에 가서 박인수 형님이 이 모든 음모를 미리 예견했다고 증언할 겁니다. 제게는 날짜와 시간이 명확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김숙자 씨의 집은 폭풍전야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며느리 선영, 김도연 변호사, 그리고 최경식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공판은 열흘 뒤로 잡혔습니다. 세 자식이 어머니의 재산 관리 능력을 문제 삼아 법정에 세웠다는 소식에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재판 당일 김숙자 씨는
검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린 채 침착한 얼굴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으로 들어서며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마치 땅바닥에 이런 질문을 새기는 듯 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들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사람이 되어 어찌 제 어미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그날 아침 지방법원은 유난히 붐볐습니다. 8시도 되기 전에 법원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몰려든 것은 단순한 땅 문제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 자식이 친어머니를 상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가슴 아픈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숙자 씨는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은 채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평온했으며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에는 첫째 아들 민준이 변호사 옆에 앉아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민지는 각기 다른 표정이었지만 모두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들은 재판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서명이 있는 진단서, 장례식 후 어머니가 혼잣말하는 장면만 교묘하게 편집한 영상, 그리고 몇 푼의 돈을 받고 어머니가 이상 행동을 한다는 거짓 증언을 약속한 이웃들의 진술서까지. 재판장이 자리에 앉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즉 세 자식의 변호사가 먼저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의뢰인들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남편의 죽음이라는 정신적 충격 이후 인지 능력이 저하된 어머니의 정신 건강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막고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방청석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혀를 찼습니다. 말은 어머니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재산을 날로 먹으려는 속셈이네. 김숙자 씨가 증언대에 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떨림 없는 손으로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김숙자, 올해 62살이며 정신은 아주 또렷합니다. 이것은 도립병원에서 발급받은 저의 정신건강 진단서이며 공인기관에서 제가 어떠한 정신질환도 없음을 확인해준 서류입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나서서 재판부에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6개월 전 고 박인수 씨가 저와 함께 작성하고 공증받은 유언장 사본입니다. 또한 여기 증인으로 출석한 고인의 전우이신 최경식 씨에게 남긴 마지막 육성 녹음 파일도 함께 제출합니다. 최경식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하얀 셔츠 가슴에 빛나는 국가유공자증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손에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고 박인수 씨는 생전에 자식들의 배신을 미리 예견하고 아내에게 모든 재산관리 권한을 넘긴다는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제게는 날짜가 기록된 녹음 파일과 고인으로부터 받은 확인 이메일도 있습니다.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숙자 씨는 다시 일어서서 세 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완전한 실망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효도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길 바랐을 뿐이다. 내가 재산을 나누지 않은 것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너희 셋은 손을 잡고 엄마를 법정에 세웠고 엄마를 미친 사람으로 몰았으며 정신 나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너희는 언젠가 너희 자식들이 너희에게 똑같이 했을 때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민지는 고개를 숙였고 민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직 민준만이 주먹을 꽉 쥔 채 어머니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모든 서류, 증언,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 측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 김숙자 씨가 완전히 정상적인 정신상태이며 법률 행위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동시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압박과 사실 왜곡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하며 이를 어길 시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김숙자 씨는 동네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나 악의적인 속삭임은 없었습니다. 길모퉁이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숙자 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언니네 자식들은 정말 하늘이 무심하지. 옆집 대학생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동네의 강철 여인이세요. 김숙자 씨는 웃었습니다. 기나긴 고통의 나날 끝에 찾아온 드문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세 자식은 여전히 침묵했고 사과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였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잠시 일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앉아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두 손은 무언가를 부술듯이 얽혀 있었습니다. 선영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민준이 벌떡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당신 대단하네. 어머니랑 변호사까지 구워 삶아서 내가 이렇게 망신당하는 꼴을 보고 싶었어? 선영은 뒷걸음질 치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잘못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으세요.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민준의 손이 선영의 왼쪽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의자 위로 쓰러졌고 뺨은 불타는 듯 뜨거웠으며 귀는 멍멍했습니다. 옳고 그른 거 따지지 마. 당신은 내 아내야. 내 편에 서야지. 저 늙은이 편에 서는 게 아니라고. 선영은 입가에 피를 닦아냈습니다.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이 남자와 살면서 수없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때로는 꿀처럼 다정했지만 때로는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이중인격자였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아직 사람이라면 자기 실패를 아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민준이 다시 손을 치켜들었지만 이번에는 문 뒤에서 김숙자 씨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아, 이 어미가 아직 살아있다. 네가 네 아내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더 댔다간 내가 저 애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너를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유언장을 쓸 것이다. 그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이내 돌아서서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짐을 쌌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숙자 씨의 책상 위에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며칠만 잠시 피할게요. 저는 괜찮아요. 건강 잘 챙기세요.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저는 언제나 어머니의 딸이에요. 선영은 친구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앞으로 그녀가 남편의 실체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은 민준이 아버지가 숨겨두었던 예금 통장을 몰래 빼돌려 도박 빚을 갚는 데 썼다는 사실을 막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2주 뒤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김숙자 씨는 동사무소로부터 민사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본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부부 박민준, 이선영의 별거 신청에 따른 호적 분리 및 부모 거주지, 내 재산 기여분 명확화 요청. 김숙자 씨는 분노로 손을 떨었습니다. 이놈이 이제 아내를 이용해서 내 재산에 접근하려는구나. 별거 중인 며느리 핑계로 집을 나누려고 해? 그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이 가정을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한 아내까지 법적 연극에 끌어들여 다시 어머니를 공격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몇 분 뒤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 서류에 저는 서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를 더 모을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 씨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2주 전에 금 새 돈을 팔고 아버님 명의 통장을 해지한 사실을 알아냈어요. 같은 시각 다른 도시의 한 공증사무소에서 민준이라는 남자가 안면이 있는 공증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낡은 주민등록증 사본과 아버지가 아들 박민준에게 모든 예금과 금고 속 금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정교하게 위조된 위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증인이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합니까? 죽은 사람 서명을 위조하는 건 위험한 일인데 민주는 비웃었습니다. 죽은 사람 금고까지 조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금은 이미 팔았고 통장만 합법적으로 정리하면 돼. 그는 자신의 모든 대화가 IT 전문가인 친구의 도움으로 선영이 열쇠고리에 숨겨둔 초소형 마이크에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한편 김도연 변호사가 김숙자 씨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니 민준 씨가 집 뒷뜰을 분할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만약 분할에 성공하면 공동주택 개조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그 땅을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김숙자 씨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섰습니다. 내가 저놈을 참아준 건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나도 유언장을 다시 쓰겠다. 저놈 이름을 지우고 모든 사실을 관공서에 공개할 것이다. 이야기의 말미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선영이 시어머니에게 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영상 속에는 민준이 술에 취해 술집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저 집을 못 가지면 차라리 불질러 버릴 거야. 우리 엄마 늙었어. 곧 죽는다고. 저 집은 벽돌 하나까지 다 내 걸로 만들어야 해. 김숙자 씨는 영상을 보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네가 기어이 사람 되기를 포기했다면 나도 네 어미 되기를 포기하겠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숙자 씨는 김도연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빗물이 번지는 창밖을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세 자식이 온갖 수단으로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고통의 나날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녀 앞에 깨끗하게 타이핑된 서류 한 부를 내려놓았습니다. 제목은 굵은 글씨로 기존 유언장을 모두 대체하는 새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서명과 공증, 법률 행위 능력, 증명 요건을 모두 갖춘 합법적인 유언장입니다. 서명하시는 순간 언제든 공표할 수 있습니다. 김숙자 씨는 떨림도 망설임도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나 김숙자는 집과 토지, 예금, 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과 향후 형성될 자산 전부를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준 며느리 이선영에게 남긴다. 나는 아들 박민준과의 인연을 공식적으로 끊는다. 모든 재산 및 혈연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부터 내 마음에 그 아들을 위한 자리는 더 이상 없다. 서명은 마치 핏줄을 끊어내는 칼날처럼 단호하게 쓰여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본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사본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만약 제출할 준비가 되셨다면 경찰서에 제출할 위조 서류 관련 고소장입니다. 사흘 뒤 김숙자 씨는 김도연 변호사 그리고 선영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술집에서 뱉은 말을 녹음한 파일,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하는 영상, 공증인이 제공한 위조 위임장, 불법적으로 인출된 예금 통장의 거래 내역서, 그리고 가짜 공무원을 데려와 서명을 강요했던 증거까지. 서류를 접수한 경찰관은 자료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사기 및 재산 편취,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기에 충분합니다. 선영이 김숙자 씨를 돌아보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연약했던 그 손은 이제 폭풍우 속의 기둥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단지 공정함을 되찾는 것뿐이에요. 김숙자 씨는 선고를 내리듯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식을 법으로 다스리는 어미는 없다. 하지만 법으로 어미를 치는 자식을 평생 침묵으로 용서할 어미도 없다. 이야기 말미, 남편의 친구였던 최경식 씨의 집으로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김숙자 씨였습니다. 안에는 새 유언장 사본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식 씨, 제가 평생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자식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침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아이가 돌아오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훗날 누군가 제 손주에게 할머니는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네 아버지에게 심장이 짓밟렸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민준이 사문서 위조와 불법 예금 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하루아침에 온 동네로 퍼졌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김 여사님만 불쌍하지. 평생을 착하게 사셨는데 저런 자식을 낳았으니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겠네. 민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기는 꺼져 있었으며 사무실 문은 닫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국도변 술집에서 덥수룩한 수염에 충혈된 눈으로 마치 상처 입은 야수처럼 홀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숙자 씨가 화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민호와 민지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떠들썩하지도 선물을 들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색 셔츠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잘못을 저지른 학생처럼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김숙자 씨는 그들을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아무렇지 않은 듯 화초에 물을 계속 주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마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형 얘기 들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옆에 서 있던 민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나빴어. 큰오빠 말만 듣고 재산 빨리 나누는 게 좋은 줄 알았어. 이제야 알았어. 우리가 뺏으려던 건 집이 아니라 엄마의 심장이었다는 걸. 김숙자 씨는 조용히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부드럽지만 소금을 뿌리듯 아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남편 잃고 방에서 울고 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내가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협박당할 때 너희는 쳐다보고 있었니? 아니면 외면했니? 내가 정신 나갔다고 법정에 섰을 때 너희는 엄마 대신 부끄러움을 느꼈니?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지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김숙자 씨는 다리를 뺐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민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머니, 용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용서할 믿음이 남아있지 않아. 내가 한번 용서했더니 너희는 나를 고소했고, 내가 한번 침묵했더니 너희는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가 눈물을 흘리자 너희는 외면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용서해달라는 거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숙자 씨는 등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고 마당에는 눈물에 젖은 채 무릎 꿇고 있는 두 자식만이 남았습니다. 위층에서 내려온 선영이 조용히 대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김숙자 씨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민호와 민지가 왔다. 그들은 울었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무너질 곳이 없다. 나는 자식들의 눈물 속에서 죽고 싶지 않다. 나는 늙은 어미도 꿋꿋이 설 수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고 싶다. 나는 복수하지 않는다. 그저 평온을 원할 뿐이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함부로 용서하지 않기 위함이다. 무분별한 용서 또한 스스로에게 저지르는 죄악이므로. 월요일 아침 경찰서 게시판에는 박민준, 위조 서류 사용 및 불법 상속 재산 편취 혐의로 입건이라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소식은 즉시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김숙자 씨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평온하게 차를 마시고 화초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평온이며 친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던 한 어머니의 슬픔이라는 것을. 한편 민호와 민지는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격은 급하지만 악랄하지는 않았던 민호는 재판 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는 선영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께 사과의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알지만 민준이 형이 유언장까지 위조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저를 아들로만 여겨주신다면 상속 포기 각서라도 쓰겠습니다. 하지만 착한 척하던 동생 민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공증사무소에 가서 모든 재산을 며느리인 선영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며느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 어떻게 그 여자한테 집을 다 줘요? 그럼 우리는 빈털터리 되라는 거예요? 그녀는 집으로 달려와 마치 장난감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대문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구경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예전에는 셋이 합심해서 엄마를 괴롭히더니 이제 큰오빠가 감옥 가게 생기니까 엄마 탓을 하네. 동네 공증사무소에서 김숙자 씨 명의의 등기부등본은 유언에 따라 토지 및 주택의 모든 소유권을 이선영에게 이전함이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영은 등기부등본 사본을 들고 집 앞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기쁘지도 감격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무겁게 짓눌릴 뿐이었습니다. 김숙자 씨가 다가와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은 내 것이다. 하지만 이걸 재산으로 여기지 말고 네가 내게 갚아준 은혜라고 생각해다오. 나는 네게 효도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네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정 없는 가족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이야기 말미 김숙자 씨는 금고에 녹음 파일 하나를 남겼습니다. 훗날 내가 죽고 너희가 돌아온다면 이걸 잘 들어라.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단지 핏줄이라는 것이 믿음과 의리를 짓밟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길 바랄 뿐이다. 박민준의 상속 서류 위조 및 재산 편취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날, 지방법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형사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고소하고 남편이 아내를 등졌으며 형제가 돈 때문에 갈라선 한 가족 비극의 결말이 서서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준이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수염은 깎지 않았으며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습니다. 예전에 번듯한 회사 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그의 전 아내인 선영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고 제가 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어머니는 저 박민준이 아니라 며느리인 이선영을 택했는지, 왜 친아들인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저 여자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지.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땅 한 평도 필요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께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어머님이 정신 나갔다고 거짓말을 꾸미지도 않았으며 가짜 공무원을 고용해 제 어머니를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라는 이름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었지만 시어머님께는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 때 곁에 있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로 김숙자 씨가 실려왔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했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예전에 신부전 병력이 있으셨고 최근에 계속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12시간 내로 안정을 찾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그녀를 응급실로 데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의 친구 최경식 씨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숙자 씨, 정신 차려야 해요. 저놈들이 뉘우치기도 전에 이렇게 손을 놓으면 어떡합니까?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순간 피고인 박민준, 사문서 위조 및 상속재산 편취 혐의로 징역 2년. 바로 그때 선영은 최경식 씨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위독하시다. 병원으로 빨리 와라.
선영은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벌떡 일어나 법정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준이 법정 한가운데서 절규했습니다. 엄마가 왜? 엄마 어떻게 됐어? 괜찮은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걱정할 자격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선영은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 김숙자 씨를 보았습니다. 심박 측정기에서는 희미한 신호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만약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선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김숙자 씨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옆에서 귀를 기울여야만 들릴 정도로 희미하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 밥 한 끼 먹는 게 소원이었다. 더는 싸우지 마라. 고소도 하지 마라. 밤 11시 40분 응급중환자실. 차가운 백색 공간에는 기계에서 울리는 약한 심박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숙자 씨는 잠든 듯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앙상한 두 손은 더 이상 무언가를 쥘 힘도 없이 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워 눈가가 퀭한 채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가끔 시어머니의 귓가에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죽 끓여놨어요. 일어나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차린 밥 한 끼 드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문이 열리고 민준, 민호, 민지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피로와 후회, 그리고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두려움,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얼굴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주는 멀찍이 서서 감히 다가오지 못했고 민호는 어쩔 줄 몰라 주위만 두리번거렸습니다. 오직 민지만이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버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나빴어요. 선영이 그들에게 손수건에 곱게 싼 물건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김숙자 씨가 입원하기 전 금고에 남겨둔 손편지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내용은 날카로웠다. 내 아들, 딸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를 탓하거나 내공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다. 단지 내가 어느 날 더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더라도 너희가 한때 엄마 품에 안기고 아빠에게 젓가락질을 배우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던 아이들이었다는 사실만은 기억해 주길 바라서다. 내가 이 집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욕심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이 집을 나누면서 핏줄의 정까지 나눌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반평생을 넘게 살았다. 가족을 적으로 만들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 너희가 재산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저 아빠를 기억하고 엄마를 기억하기 위해 함께 밥을 먹게 된다면 나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을 것이다. 너희 엄마, 김숙자.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난 1년 동안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옥에 갈 때도 재판에서 졌을 때도 울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법정에 세우고 정신 나갔다고 몰아붙였으며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협박했던 어머니의 글씨를 읽으며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는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밥 한 번만이라도 차려드릴 수 있었으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민지는 선영을 부둥켜 안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내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겁니다. 세 자식은 처음으로 다투지도 서로를 탓하지도 않고 어머니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너무나도 늦게 찾아온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48시간에 가까운 혼수 상태 끝에 김숙자 씨의 늙은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은 마치 온 동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김 여사님이 깨어나셨대. 이 동네에서 가장 강한 엄마가
그렇게 쉽게 쓰러질 리 없지라며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병실에서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밤새 그녀의 손을 잡아준 며느리 선영이었습니다. 민준, 민호, 민지는 눈이 퉁퉁 부은 채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숙자 씨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 너희들 엄마랑 밥 한 끼 더 먹고 싶으냐? 그 질문에 세 자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고통과 배신, 소송과 눈물 끝에 어머니가 가장 바라는 것이 여전히 온 가족이 함께하는 밥 한 끼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차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김숙자 씨의 옛집에서 1년간의 슬픔 끝에 처음으로 부엌에 불이 켜지고 냄비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호박죽, 갈치조림, 계란말이, 그리고 시금치나물, 모두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선영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밥을 퍼주었습니다. 김숙자 씨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머리는 거의 백발이 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그녀는 꾸짖지도 가르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난 1년간의 울분을 모두 삼키려는 듯 조용히 밥을 한 술 한 술 뜰 뿐이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내가 오늘까지 산 것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에서 너희가 얼굴 찡그리지 않고 함께 밥 먹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분위기가 조금 풀리는 듯 했을 때 민지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서둘러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가 너무 컸고 그 소리를 가장 먼저 들은 것은 민준이었습니다. 당신, 내가 성금으로 준 돈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설득해서 집 뒤뜰 땅 명에 이전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이제 집이 다 며느리한테 넘어갔는데 나는 뭘 믿고 기다려? 당신이 나한테 지분 나눠준다고 약속한 녹음 파일 내가 공개하게 만들지 마. 민준의 얼굴이 굳었고 민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선영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오직 생선을 집던 김숙자 씨만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리더니 이내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지야, 밖에 나가서 잘 설명해 주거라. 여기서 들으니 엄마가 잘 안 들리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무릎을 꿇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돈이 필요해서 엄마가 못 깨어나실 줄 알고 사람들한테 제가 뒤뜰 땅을 받을 거라고 거짓말했어요. 김숙자 씨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가장 감쌌던 막내딸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밥상에도 너는 여전히 계산을 품고 엄마와 함께 앉아 있었던 것이구나. 밥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화가 났다고 생각했지만 불과 몇 분 뒤 선영이 방 안에서 뛰쳐나오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병원에서 의사는 이번 심근경색이 전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이미 약해져 있었지만 그것을 부서지게 한 것은 병이 아니라 또다시 배신당한 믿음이었습니다. 의식은 아직 있으시지만 더 이상의 충격은 견디기 힘드실 겁니다. 의사가 선영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숙자 씨가 다시 병원에 눕자 의사들은 더 이상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종 치료 같은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지난번처럼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말을 할 수 없었고 그저 쇠약해진 눈으로 방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좇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민호, 민지는 매일 병원을 찾았지만 아무도 더 이상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선영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틀 뒤 선영은 김도연 변호사의 사무실로 불려가 김숙자 씨의 재산관리 전권 위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녀에게 노란색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박인수 선생님께서 5년 전 제게 맡기신 추가 유언장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언젠가 나와 내 아내가 모두 세상을 떠나면 이선영 씨가 이 봉투를 열어볼 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영은 당황했습니다. 어째서 어머님은 모르셨을까요? 박 선생님께서 비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내분의 서명도 받지 않고 직접 손으로 쓰셨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일이지만 만약 내 자식들이 배신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선영은 김숙자 씨가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 앞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 한 통과 공증된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추가 상속인 박태수, 박인수의 혼외자, 현재 강원도 춘천에 거주, 1995년 호적에 합법적으로 등재됨. 선영은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숙자, 이 비밀을 지켜서 미안하오. 당신을 만나기 전 나에게는 실수로 낳은 아이가 하나 있었소. 그 아이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만약 우리 아이들이 돌변하는 날이 온다면 당신이나 선영이가 그 아이를 찾아주길 바라오. 그 아이는 바르게 살고 있으니 다투지 않을 것이오. 나는 그 아이에게 조상님들 묘가 있는 고향의 임야를 물려주어 우리 가문의 뿌리를 지키게 하고 싶소. 만약 우리 아이들에게 아직 정이 남아있다면 그 아이에게 나눠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미리 대비해 두었소.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 민호, 민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자식이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존재는 법적으로 인정받고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이 일어서며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춘천으로 가겠습니다. 그분을 찾을 겁니다. 만약 그분이 아버님 말씀처럼 바른 분이라면 그 땅은 그분의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제 허락 없이는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들이 한때 무시했던 며느리에게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선영은 유언장과 서류를 챙겨 무거운 마음으로 춘천행 야간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은 고통스러웠던 기억의 조각들처럼 보였습니다. 춘천에 도착한 선영은 유언장에 적힌 주소, 작은 언덕배기에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태수, 오토바이 수리공. 그녀가 문을 두드리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마르고 검게 탄 피부에 차분한 눈빛을 가진 남자가 나왔습니다. 선영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박태수 씨 되시나요? 저는 아버님, 박인수 씨의 유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선영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낡은 제사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인자한 얼굴의 나이든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태수 씨의 어머니인 듯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찾아오지도 저를 인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선영은 유언장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버님께는 잘못이 있었지만 당신을 잊은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어머니, 아버님의 아내께서 병상에 누워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태수는 유언장을 다 읽고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장에서 겉표지가 누렇게 바랜 낡은 학생 노트를 꺼내 선영에게 건넸습니다. 그분이 제가 12살 때 한 번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쫓아냈지만 그분은 이걸 남기고 가셨습니다. 노트에는 그가 태어난 해부터 몇 학년이었는지, 언제 아팠는지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평생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땅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아내께서 아직 살아계신다면 뵙고 싶습니다. 단지 더 일찍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병실로 들어선 태수를 보고 김숙자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선영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태수 씨예요.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어머니가 만나고 싶어 하셨지만 기회가 없었던 그분이요. 태수가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의 아들, 태수입니다. 무언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버님께 향 하나 올리고 괜찮으시다면 어머님을 한 번만 불러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숙자 씨는 앙상한 손을 들어 그의 뺨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들아, 다시 한번 불러주겠니? 태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김숙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은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목격했던 병실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평온한 두 단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병실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햇살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박인수 씨와 김숙자 씨의 네 자녀가 한자리에 모여 다툼도 욕심도 거짓 눈물도 없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김숙자 씨의 곁에서 의자를 받치고 있었고 한때 오만했던 민주는 조용해졌으며 민호와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숨겨졌던 아들 태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을 너그러이 받아준 김숙자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숙자 씨가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것은 더 이상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다. 나에게는 이제 그럴 힘이 없다. 단지 기회가 없을지 모르니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모두 하고 싶을 뿐이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생전에 아무도 모르는 비자금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 20억 원짜리 예금 통장이었지. 민준이 재판이 끝나고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나도 몰랐다. 세 자식은 서로를 보며 경악했고 선영 역시 놀랐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내게 편지를 남겼다. 그 돈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진심으로 서로에게 사과하고 다시 한번 서로를 형제자매로 부를 수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돈은 전액 장학재단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고 절대로 양심 없는 자에게는 남기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깊은 눈으로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 결정은 너희 몫이다. 아직 서로를 핏줄이라 여긴다면 그 돈을 받고 그렇지 않다면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다시는 가족이었던 것처럼 굴지 마라. 침묵이 흘렀고 태수가 가장 먼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형님, 누님들과 함께 자라지 않았고 이 일에 관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아버님께 향 하나 올리고 어머님을 한번 불러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숙자 씨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달싹여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민주는 태수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갑자기 일어나 민호와 민지 앞에 서서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엄마를 해치고 너희까지 해쳤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 서로를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불러도 되겠니? 동생아. 민호는 민준의 손을 잡고 울었고 민지는 말없이 자신의 손을 두 사람의 손 위에 포겠습니다. 김숙자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비록 늦었지만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들어와 세 사람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모두 동의하신다면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0억 원은 장학재단과 불우아동 지원 기금으로 기부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세 분 공동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겠습니다. 통장 이름은 김숙자 여사 마지막 불씨를 지키니입니다. 조건은 세 분 모두의 서명이 없으면 단 한 푼도 인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끄덕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하늘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한때 전쟁터였던 2층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엄숙했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작은 제사상이 차려졌고 그 위에는 깨끗하게 닦인 박인수 씨의 영정사진과 싱싱한 꽃,
그리고 피어오르는 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김숙자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많이 할 수 없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더는 고통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강한 진통제 덕에 그녀는 종종 잠이 들었지만 깨어날 때마다 다 모였니? 라고 물었습니다. 박인수 씨의 첫 제사는 하루 앞당겨 치러졌습니다. 선영이 제사상부터 모든 것을 준비했고 혼외자였던 태수는 제사상 앞에 무릎 꿇고 정성스럽게 향을 피웠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재산 때문에 갈라섰던 네 자녀는 나란히 서서 음식을 나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없었습니다. 흰쌀밥과 돼지고기 수육, 나물과 잘 익은 바나나. 모두 박인수 씨가 생전에 좋아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모두 김숙자 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다 모였어요. 보세요. 다 왔어요. 김숙자 씨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민호, 민지, 태수 모두 어머니의 침대 곁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도 이기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다시 찾자마자 이별을 고해야 하는 자식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정오, 김숙자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흐느낌도 유언도 없이 그녀는 제사상의 향연기처럼 조용히 떠났습니다. 온전한 밥상, 잘못을 뉘우치는 가족, 현명한 며느리, 그리고 잃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을 모두 본 후에야 눈을 감았습니다. 3개월 후 동네 문화회관 벽에는 작은 동판이 걸렸습니다. 김숙자 기념교실. 효와 뉘우침의 가르침을 남긴 어머니. 그 옆에는 그녀가 건강했을 때 찍은 작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꽃이 만발한 정원에서 찻잔을 들고 부드럽게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숙자 씨의 장례식 후 집은 사흘 동안 굳게 닫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소송 걸린 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불씨를 지킨 어머니의 집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내 자녀가 위아래 없이 나란히 상복을 입고 손님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다투지 않았고 어머니가 무엇을 남겼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머니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 남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비춰주는 고통스러운 거울 그 자체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선영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낡은 일기장만을 간직했습니다. 거기에는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날이 오더라도 집이 넓을 필요도 재산이 많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단지 너희가 서로를 형제자매라 부르는 법을 잊지 않으면 된다. 어머니는 평생을 용서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견딜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은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면 어머니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선한 사람은 평온 속에서 떠났고 악했던 사람들은 너무 늦기 전에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에게 남았습니다. Use arrow up and arrow down to select a turn, enter to jump to it, and escape to return to the chat.